맹렬한 공중전의 무대로 탈바꿈한다. 가차없는 초음 속의 전장이 된 것이다.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 명의 미군 조종사가 그토록 갈망하는 타이틀을 위해 목숨을 내건다. 바로 베트남전 최초의 공군 전투기 에이스라는 타이틀이었다. 이제 우리는 최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미국 최고의 조종사들과 함께 F4 팬텀이 미그 21과 싸우는 모습을 직접 체험한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공중전을 재현해보는 것이다. 1972년 4월 16일 미군은 8년째 베트남에서 전투에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오늘 호출부 바스코의 미 공군 F4 팬텀 전투기 4대가 라오스의 5,500m 상공을 선회하고 있다. 팬텀은 공중전이 급격히 증가하던 상황에서 북베트남의 심장으로 파고들 B-52 폭격기들을 호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B-52는 아직 지상에서 이륙도 하기 전이었고 팬텀은 분당 약 70kg씩 연료를 소비하고 있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편대장 프레드 옴스테드는 다 사용한 중앙 연료 탱크를 떼어버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무게를 줄여도 시간을 충분히 벌지는 못했다. Phantom pilots know that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 do in a Phantom to save that big, beautiful aircraft and burn all the fuel you got. We had to make a decision. 옴스테드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B-52를 기다리면서 연료를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연료를 북베트남의 미그기 사냥이라는 2차 임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옴스테드는 미그기, 일명 블루 밴딧을 선택했다. 그는 방향을 180도 선회했다. 바스코 팬대는 이제 먹이를 찾아 나섰다. 3번기는 옴스테드의 절친한 친구인 댄 체리였다. Fred makes a turn and heads right for Hanoi. And we start pushing the power up and picking up the speed. And we cross that border into North Vietnam. Almost exactly at that precise time that we ingressed into North Vietnam from our orbit in Laos, my backseater picked up 2 blue bandits. 바스코 팬대의 비행 교신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공중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었다. Basco has 2 bandits on the nose, F-20. Copy that. 2 bandits on the nose, F-20. Let's get rid of them, Basco. 두 대의 미그 21이 32km 지점에서 팬텀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옴스테드는 물러서지 않았고 편대의 현 진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They marched right down the radar scope from 18 miles to 12 miles to 10 miles to 8 miles. I didn't see them at the time, and Fred said, "There's 2 silver MiG-21s there, Dan." And I said something really clever and smart like, "Where?" The MiG-21 there, Dan. Ralphie, I'll take this over your head, Dan. Oh, joy. 2 blue bandits just went by us. And that's when the fight really started. 옴스테드와 그의 융맨이 추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F4 팬텀을 상승선회시켜 약 180도가량 방향을 틀었다. 옴스테드와 그의 융맨은 공격하기에 좋은 적기의 후방 위쪽에 자리를 잡았다. 체리와 그의 융맨은 그대로 뒤를 따르며 옴스테드의 6시 방향을 엄호했다. 그때 체리가 3번째 적기를 발견했는데 후방에서 옴스테드를 공격하기 위해 위장한 미그 21 한 대가 매복해 있었다. We've gone through about 90 degrees of turn when my wingman, Greg Crane, spots the camouflage MiG right off of our nose. 북베트남에서 함정을 판 것이었으며 표적은 편대장인 프레드 옴스테드였다. 이제 곧 펼쳐질 전설의 공중전 무대가 마련된 것이었다. 이는 베트남 공중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올 전투였다. 미군이 처음으로 북베트남 상공에 출현한 것은 3년 반 전이었다. 1968년 10월
충돌을 줄이고 북베트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했던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남과 북베트남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에 폭격을 가하라고 선언했다. 북베트남은 이를 자신의 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1972년이 되자 이들은 공격 태세를 완료했고 호치민 트레일을 따라 수십만 명의 장병과 기갑부대를 내려보냈다. They had massed approximately 200,000 troops there north of the DMZ. That's 20 divisions, 600 tanks, and to put that in perspective, that's the same size, roughly, as the German army had during the Battle of the Bulge. 3월 북베트남군은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으로 밀어닥쳤다. 이제 남베트남의 운명은 미 공군의 손에 달려 있었다. 1972년 4월 9일 미국의 B-52 폭격기가 베트남전에서 처음으로 DMZ를 넘어 북으로 향했는데 북베트남군 진격의 원천이 되는 보급로와 부대 집결지를 공습했다. 본격적인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F4 조종사들에겐 폭탄을 투하하는 것 외에도 다른 임무가 있었다. B-52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I do remember the warning that was issued by the Chief of Staff, and he said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if any of you hotshot F4 drivers let a B-52 get shot down by MiG, you won't even be able to drive a taxi cab anyplace. 미군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미그-21이었다. 1956년 처음 등장한 미그-21은 그 전신이었던 미그-15, 미그-17처럼 속도와 민첩성으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후퇴이기였던 전신 미그기와 달리 미그-21은 삼각형의 삼각익을 사용했다. 초음속 전투기를 위한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낮은 공기항력과 구조 중량의 뛰어난 초음속 기동성을 결합시킨 것이었다. It was a Formula One racer, if you want to think of it that way. Turned extremely sharp. It had a big afterburner, strong, a big thrusting afterburner engine. It could turn very, very quickly, very well. It was hard to see. No real smoke, no smoking engines. 미그-21은 두 개의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과 23mm 기관포로 무장했는데 근접전에서 치명적이었다. 매끈한 미그기와 대조적으로 덩치가 큰 2인승 F4 팬텀은 1950년대 후반 해군을 위해 제작되었는데 장거리 함대 방어용 전투기이다. 1962년 공군은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위해 팬텀을 주력기로 선택했다. 팬텀은 4개의 장거리 레이저 유도 에임7 스페로우 미사일과 최대 4개의 단거리 열추적 에임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무장했다. 또한 최대 7,250kg의 폭탄, 로켓, 네이팜을 탑재할 수 있었다. 두 개의 제연수식 J79 터보제트 엔진 덕에 F4는 빠르고 다재다능한 전투기가 되었다. You'll never, ever, ever forget what it was like to start those big old J79 engines up and add just a little bit of power and feel that big old Phantom taxiing out and shaking and rumbling. You just knew you had strapped on a very, very masculine piece of equipment. It was massive. It looked like a combat plane. 시속 2,250km에 도달하는 능력은 F4가 미그기보다 시속 160km가 더 빠르다. 하지만 가벼운 미그기는 높은 고도에서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수평 기동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반면 힘이 더 좋은 F4는 수직 기동에서 더 유리했다. 공격 중인 미군의 팬텀과 B-52를 만나자 북베트남의 조종사는 아주 거칠게 대응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치고 빠지기 공격을 포기하고 정면으로 도전했다. 곧 창공엔 유혈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프레드 옴스테드와 그의 윙맨은 한가운데 있었다. 이들은 함정에 빠져 두 대의 은색 미그-21을 쫓아갔다. 그리고 위장한 세 번째 미그-21이 이들의 꼬리에 붙었다.
미국이들은 종종 위장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임무를 펼치곤 했다. Staying low with camouflage made it virtually impossible to see him when we're looking down to the jungle. 은색 미국이들은 여기에, 홈스테드와 윙맨은 여기 있다. 위장 미국이는 여기 이들의 꼬리에 달라붙어 있다. 그러나 그는 댄 체리가 바로 자신의 6시 방향에 있는 걸 보지 못했다. 체리와 그의 윙맨은 빠르게 질주해 미국이와 교전을 벌였다. I rolled out, saw him, and just headed right for him. And he broke left and went right into a cloud bank. 130 in the cloud, Ken. On our nose, Ken. Reverse back to left. Okay, went in the cloud. Going into a cloud in North Vietnam is a scary proposition. I'm thinking, man, I don't want to go in that cloud, but I was not going to lose this opportunity either. 북베트남의 영공에 들어간 미군 조종사들에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구름은 죽음의 함정일 수 있다. 베트남의 레이더 병들은 구름 사이로 F4를 추적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었다. F4는 샘 미사일의 발사를 전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이 미사일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공중 충돌의 위험도 있었다. 체리와 그의 윙맨은 이런 위험들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의 조종사들은 불길한 잿빛 안개 속에 휩싸였지만 계속 공격을 감행했다. (1972년 4월 16일) 미국의 공군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북베트남의 영공을 비행했다. 댄 체리와 그의 윙맨 베이비 비프 크레이는 구름 속으로 미국인을 쫓아 들어갔다. 가려진 시야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최악의 적이다. 부담감이 너무 컸던 체리는 추격을 취소했다. I couldn't stand it any longer, and I said, I'm not staying in this cloud any longer, MiG or no MiG. So I'd look all around, and my wingman confirmed his position. So the feeling then was, we've lost this guy. 갑자기 베이비 비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그 2시 방향 1200m 상공 우측으로 상승선회 중. 다행스럽게도 미국인은 짙은 구름을 뚫고 나와 바로 그 앞으로 지나갔다. 체리가 올려다보았다. 미국인은 상승하면서 속도가 떨어졌고 곧바로 체리의 킬링존으로 들어왔다. 체리는 기술을 올려 표적을 조준했다. 그의 첫 미국이 요격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Things seemed to slow down in their motion to where everything became really clear. 목표물 조준이 끝나자 그의 헤드셋으로 에임9 사이드 와인더의 적외선 탐지기가 그르렁대는 소리가 전해졌다. 체리는 눈을 크게 뜨고 미사일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급히 두 번째 사이드 와인더를 발사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체리는 알지 못했다. 미국의 급선회가 미사일의 탐지기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었다. I'm really angry. I mean, here's my whole life. I've never seen a MiG this close before. And I have this opportunity to get this guy. And I've got an airplane that's not going to work. 미국인은 필사적으로 나선을 그리며 급강하했다. 그는 급선회를 통해 체리가 다시 조준을 못하도록 애를 썼다. 체리와 그의 윙맨도 급강하며 추격에 나섰다. 7600m 상공에서 세 대의 비행기는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팬텀이 중량과 추력에서 유리했다. 베이비 비프는 급강하 도중 앞으로 나아갔다. 체리는 비프가 앞서가도록 롤링을 통해 옆으로 빠지면서 자리를 비켜주었다. 비프는 열추적 사이드 와인더를 사용할 수 없었다. 미국인은 급격히 선회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조준이 안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비프가 레이저 유도 스페로를 발사했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미사일이 그냥 떨어져 버렸다. Then he fires another one, and it does ignite.
but it goes into a huge corkscrew out to the right. Then the third missile he fired, and it was tracking really well. And I thought, man, this is really looking good. 비프의 세 번째 미사일은 상공을 가르며 질주했다. 이번에도 레이저 유도 스페로우였다. 스페로우는 하강하는 미그기를 계속 쫓아갔다. 미그기가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미사일도 따라가야 했지만 폭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다. 체리와 비프는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는 전쟁 초기부터 미 공군을 괴롭힌 문제였다. 1950년대 중반 개발된 열추적 에임9 사이드와인더는 적외선 추적에 의존했다. 1세대 사이드와인더는 각종 문제에 시달렸다. 이 미사일은 구름이나 비에 의해 방해받고 가끔은 태양처럼 가짜 열기를 추적하기도 했다. 4.2km의 유효 항속거리를 가진 사이드와인더는 단거리 표적을 상대할 때 최고의 무기였다. 장거리용 미사일 에임7 스페로우는 최대 항속거리가 45km로 사이드와인더보다 훨씬 길었다. 1950년대 후반 처음 도입된 스페로우는 적외선 대신 레이더를 사용했는데 F4의 뒷좌석에 앉은 무기 관제사는 표적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했다. 하지만 스페로우는 반경 1500m 내에서 빠르게 기동하는 표적에 대해선 사실상 소용이 없었다. During the war, there were over 200 occasions where someone fired a Sparrow missile. It never came off the airplane. Of the ones that did come off the airplane, the kill rate was 0.11. In other words, 11 out of 100 were victorious. 팬텀의 조종사들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해군 조종사들과 달리 공군 조종사들은 미그기 같은 작고 빠른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동해야 하는지 훈련이 거의 전무했다. What did I learn in my training about MiG pilots? It's a very simple answer. I learned virtually nothing. The experience we received in training was not against any dissimilar type aircraft. We only saw other fellow Phantoms with the same flying characteristics that we had. The most effective air-to-air training we had was done illegally. And we would go out and fly our bombing mission or our radar low-level navigation mission and save some fuel at the end and then fight with each other. So whatever skills we had when we went in there were developed by hook or crook. 실제 미그 21을 상대로 한 첫 교전을 벌이면서 댄 체리는 급격한 학습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2발의 미사일이 실패했지만 미그기를 꼭 격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This is going to sound weird, but I'm thinking I'm going to ram this guy. That's the aggressive feeling that I had at the time, was that I was not going to let this guy get away. 미그기는 선회를 하느라 속도가 떨어졌다. 체리와 비프는 미그기를 지나치지 않도록 피치어반 후 수직 횡전을 했다. 다시 한번 미그기를 향해 내려가면서 체리가 리드를 잡길 원했다. I kept telling Greg to get out of the way, and I'm in burner, and I'm trying to close on him because I'm ready to shoot. I'm ready to try to shoot. 체리는 비프를 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Lo and behold, that big AIM-7 Sparrow comes out of there, and it does one of these kind of like a barrel roll maneuver like this at first. 스페로우는 트랙을 벗어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체리로선 다행스럽게도 팬텀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 빔이 다시 작동했다. 30kg의 탄두가 적기의 오른쪽 날개를 부숴버렸다. 체리는 적기가 불덩이가 돼 추락하는 걸 지켜봤다. 화염 속에서 미그기 조종사들은 기적적으로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했다.
셰리는 탈출하는 미국이 조종사의 곁을 지나갔다. I made a little jink with the airplane to miss the MiG pilot and his parachute. We went up by him, well within 500 feet of him. And I remember clearly his legs sticking out straight like this and the black flying suit he was wearing. The black flying suit on. 댄 체리가 첫 번째 요격에 성공했다. Roger, understand you got a kill on Pasco 3, Roger.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16km 밖에선 체리의 친구 프레드 옴스테드가 두 대의 미그 21을 쫓고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건 전투를 펼치고 있었다. So right then there was no doubt we're going to have an engagement. We're going to have a very serious dogfight, and somebody's not coming home. 제대로 먹어야 인생이 즐겁죠. 맛있다. 잇몸 아플 때는 꿈도 못 꾼 거 아니냐. 씹으니까 너무 좋다. 대한민국 인범들 인사도 써보면 써볼수록 역시 인사돌입니다. 제대로 먹어야 인생이 즐겁죠. 아빠.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먹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대한민국 인범들 인사도 써보면 써볼수록 역시 인사돌입니다.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한국 뮤지컬 역사와 함께한 실력파 배우 전수경. 서구적인 외모와 남자보다 큰 키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승화시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로 발돋움하기까지 전수경의 18년 무대 인생을 들어본다. 꿈꾸는 사람들의 바이오그래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972년 4월 16일 F4 팬텀은 북베트남의 미그기와 베트남전 공중전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프레드 옴스테드는 전투를 위해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두 대의 미그 21을 쫓는 중이었다. I then remember distinctly seeing silver objects coming down in front of me, and they pickled their centerline tanks. 그때 예상치 못하게 미국이 편대장이 배면 비행으로 지면을 향해 급강하였다. And he was gone. He was out of the fight. That meant it was my airplane and my wingman against their wingman. 옴스테드와 그의 윙맨은 여기 있다. 미국 편대장은 자신의 윙맨만을 홀로 남겨두고 몸을 피해버렸다. 옴스테드는 적기를 잡으러 나아갔다. 홀로 남은 미국인은 좌선회를 하며 잽싸게 피했다. 전형적인 미국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기동성에서 팬텀을 압도할 수 있는 수평 전투로 옴스테드를 끌어들이려 했다. Once I saw that turn, I was confronted with a choice here, whether or not to try and turn with him and get the gun sight on him, or try and accomplish what I had learned in the past. And I said, I'm going to fight this guy in the vertical. I'm not going to get out there and try and turn with this MiG. 옴스테드는 수직으로 상승한 다음 롤링을 통해 강화했다. 이런 동작은 속도를 높이면서도 미국의 후방을 계속 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선의 교전을 피하려고 했다. 그랬다간 무거운 팬텀이 가벼운 미국이보다 훨씬 더 빨리 대기 속도나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레깅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기동술이었다. I found that I could accelerate coming down because gravity was working for me, pull inside and use my increased energy to close the distance that way. 옴스테드와 그의 윙맨은 같은 비행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비행기들은 계속 회전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다.
공격자를 시야에서 놓친 미국인은 다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역회전을 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속도가 떨어졌고 옴스테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레이저 유도 에임7 스페로우가 표적을 인식했다. 옴스테드가 발사했다. 미사일은 음속의 2배 속도로 미국을 향해 돌진한 후 우측 날개를 잘라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인은 계속 비행을 했다. I don't know whether the missile only partially detonated or perhaps it was just the impact that absolutely sawed that wing off, but that's what I had. I had a MiG with about a half of a right wing and a spiraling left-hand turn at that time. 옴스테드는 공격을 계속했다.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빗나갔다. 다시 스페로를 장착한 후 발사했다. It hit him right in the top of the canopy, right through the canopy, and then I got a pure, absolute explosion because the airplane just exploded. It looked like two miniature nuclear fireballs, actually, and it just spiraled right down in front of us. Red ground Pascal 01. Let's grab out. Scratch number MiG-21. 프레드 옴스테드는 바스코 펜드에서 두 번째로 미국기를 잡았다. B-52 호위 임무는 중단되었지만 두 대의 미국기를 격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72년 북베트남 공군의 미국기는 60대도 채 되지 않았는데 프레드 옴스테드와 댄 체리 덕분에 그들 전투기의 3%를 잃게 되었다. 지상에선 결연한 북베트남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1972년 5월 폭격 출정은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B-52의 출격도 3월에 1,500회였던 것이 5월에는 3,000회가 넘어섰다. F1은 북베트남의 기관시설과 부대 집결 지역에 대한 공습과 폭격 임무에 참여했다. 이 새로운 대규모 공습은 라인베커 작전이라고 명명됐다. There were much greater numbers of aircraft involved. It was a massive campaign that probably did more damage in 2 weeks than the rest of the damage done in the entire war in North Vietnam. 전략적 목표는 북베트남군의 진격을 제지하고 이들을 파리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스티브 리치를 포함한 미군의 조종사들 사이에선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겨났다. 비행훈련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리치는 1968년 동남아시아에서 첫 복무를 하게 됐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미 공군 역사상 가장 젊은 비행교관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1972년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I don't think any of us felt like we could sit here and live this good life here in America while our friends and our colleagues were back in Vietnam. 스티브 리치는 라인베커 작전이 시작된 첫 몇 주 동안 두 대의 미국기를 격추시켰는데 한 번은 5월 10일, 다른 한 번은 5월 30일이었다. 리치는 자신이 뛰어난 조종사임을 증명했다. 라인베커 작전이 유월로 돌입하자 리치는 수십 차례의 공습 임무에 지원 비행을 했다. (1972년 7월 8일) 일반적인 공중 정찰을 하던 도중 리치는 치명적인 미그-21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가장 놀라운 공중전 중 하나를 치르게 된다. (1972년 7월 8일) 조종사 스티브 리치는 호출 보호가 폴라인 4대의 F4 팬텀을 이끌고 북베트남의 영공을 정찰 중이었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가장 큰 폭격 임무였던 라인베커 작전의 일부로서 이들의 임무는 미국기로부터 B-51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에서 미군은 적군의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도청할 수 있었는데 이는 라인베커를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이었다. They could hear the controller that was talking to the pilot. They could hear what the pilot was saying. And so you knew where they were, what they're looking at, and where they're coming from. 스티브 리치와 폴라 편대는 하노이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헬멧에 전투 통제 신호가 들렸다. 그들의 아래 어딘가에서 미그기가 출몰한 것이었다. 리치는 적기를 찾으려고 고도를 낮췄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적들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때 다른 경보가 들려왔다. I got a call indicating that they had us in sight and they were cleared to fire. And that information at best was about 40 to 60 seconds old. And we had no visual. So that gets your attention. 만약 직선으로 수평 비행을 한다면 먹이가 될 것이다. 리치는 우측으로 급히 꺾으며 몸을 피했다. 또 한 번의 경고가 들려왔는데 이번 경고는 불길했다. 미그기 2대가 북쪽 3km 지점에 있다는 것이었다. 미그기는 리치의 6시 방향에 있었는데 바로 킬링존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보이지 않았다. 최선의 선택은 직접 공격자를 향해 선회해 적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왼쪽으로 동체를 기울이며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180도 선회했다. 그는 조종석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움직이며 하늘을 살폈다. 그 찰나의 순간 미그 21 한 대가 시속 960km로 지나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 We passed canopy to canopy about 1,000 feet from each other, doing about 600 miles an hour each, closing at about 1,200 miles an hour. Just subsonic. I could actually see the pilot in the cockpit. 북베트남 공군의 조종사들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이들의 기술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는데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지원군들이 미그기의 조종석에 앉아있을 거라는 의심이 전쟁 기간 내내 강력히 제기됐다. 리치는 또 다른 미그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들은 갈라진 채 덫을 놓고 있는 것이었다. 첫 번째 미그기는 리치의 곁을 지나갔고 만약 그가 선회의 적기를 따라간다면 두 번째 미그기가 6시 방향을 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끼를 물지 않았고 두 번째 미그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이제 리치가 행동에 나섰고 급격하게 좌선회를 냈다. 6.5G의 힘이 그의 좌석을 짓눌렀다. 그는 두 번째 미그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미그기는 우회전을 했는데 아주 특이한 움직임이었다. I was very surprised about halfway through this turn, after losing sight during the turn, to see the number 2 MiG in a right turn level and high. Most of us who fly fighter airplanes prefer to turn left and right. We prefer a left traffic pattern to a right traffic pattern. It's more comfortable to do this than it is this. 두 비행기는 이제 서로를 향해 비스듬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종사들이 흔히 하이 크로싱 포지션이라고 부르는 비행이었다. 미사일의 표적을 잡기 위해선 리치가 미그기의 후방에 위치해야 했다. 그는 안쪽으로 횡전해서 미그기가 지나가도록 했는데 마침내 꼬리를 붙잡았다. 탁월한 비행이었다. 리치는 횡전 상태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 강하게 꺾으며 레이더의 표적을 잡았다. 이제 레이더가 미사일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엔 4초가 걸린다. 1001, 1002, 1003, 1004, which is a long time. Squeeze the trigger. Nothing happens. It's another second and a half until the missile comes off the rail. 리치는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종사들은 스페로우의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연속 발사를 하곤 했다. First missile went through the center of the fuselage of the MiG. Second missile went through the fireball. 폭발로 생긴 파편들이 대기를 뚫고 날아들었다. 리치의 바로 정면이었다. 그는 횡전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화편들이 왼쪽 날개를 강타해 외피를 벗겨냈다. 그는 조종관을 꽉 잡았고 거대한 팬텀은 손상을 떨쳐내버렸다. 리치는 스로틀을 당겼고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4번기 토미 피셀이 위기에 처했는데 미그기가 그의 꼬리에 붙어 있었다. 리치는 여기, 토미 피셀은 여기 있다. 그는 꼬리에 미그기를 단 채 가파르게 회전을 하고 있었다. 미그기는 좁은 회전 반경 덕분에 결국엔 폴라 4번기를 요격할 위치를 잡게 될 것이다. 리치는 상황을 파악하고 속도를 높였다. 만약 너무 빨리 다가간다면 지나쳐버릴 것이다. 미그기의 꼬리에 붙은 최선의 타이밍은 지나가길 기다렸다 선회에 따라붙는 것이었다. 리치의 4번기와 미그 21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바로 이때였다. 리치가 달려들었다. 미그기는 이제 포식자이면서 먹이가 됐다. 미그기 조종사가 리치를 발견했다. 그는 추격을 포기하고 급히 하강해 몸을 피했다. Put the MiG in the gun sight, auto whack lock with the trigger on the left throttle, immediate lock on, 1001, 1002, 1003, 1004. Squeeze the trigger. 3.6m 길이의 스페로우가 팬텀에서 발사됐다. 스페로우는 시속 1900km로 날아가 우회전을 하며 마치 창처럼 미그기의 동체를 깊숙이 찔렀다. 정말 뛰어난 비행과 공격이었다. 리치는 불과 1분 29초 만에 두 대의 미그 21을 격추시킨 것이었다. Everything that I'd studied, learned, experienced, worked for 30 years, all came together and gelled in an instant in time. So it was by far the most perfect mission that I was ever involved in. 폴라 편대는 다시 모여 귀환했다. 태국의 우돈 기지에선 이들이 도착하자 축하 파티가 열렸다. I actually flew a couple of victory rolls over the field, which is kind of traditional. And we had a party at the club that night you would have enjoyed. 스티브 리치는 실력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4대의 미그기를 격추시킨 유명한 베테랑 로빈 올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리치는 한 대만 더 격추시키면 그렇게 바라던 에이스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1972년 7월 8일) 스티브 리치가 두 대의 미그기를 격추시킨 일은 베트남전 최고의 공중전 중 하나로 환영받았다. 이제 그는 한 번만 더 승리를 거두면 베트남전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공군 에이스 조종사가 될 예정이었다. There was a whole lot of attention because the Navy had an ace, Air Force didn't have an ace. There was a lot of pressure. 1972년 8월 28일 스티브 리치는 호출보 뷔익의 F4 팬텀 4대를 이끌었다. 공중 정찰 임무를 마치려고 할 즈음 미그기가 출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I was northwest of Hanoi, beginning to get low on fuel. Turns out MiGs were southwest of Hanoi and were being vectored back to Hanoi. 편대장인 리치의 팬텀엔 작고 검은 상자가 달려 있었는데 이 상자는 미그기와의 공중전에서 큰 차이를 불러왔다. APX-81은 공식적으로는 컴뱃 트리라고 하며 비행사들은 그냥 트리라고도 불렀다. 트리는 IFF, 즉 피아식별 송수신 시스템이다. 모든 군용기에는 항공교통관제와 아군기에게 식별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기가 탑재돼 있었다. 하지만 트리는 특별했는데 적의 송수신을 읽어낼 수 있었다. 트리를 장착한 팬텀은 레이더의 영상이 미그기인지도 구별할 수 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었다. We
We got the tree contact way out, two MiG-21s coming back, non-maneuvering. They're about 5,000, maybe 8,000 feet above us. Started this climbing turn into the direction of them on the radar. 리치는 첨단 장비를 사용해 위치를 잡았다. 하지만 발사하기 전에 눈으로 상대를 확인해야 했다.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 cardinal rule is to never fire if there's any chance there could be a friendly in the forward firing sector. 비행기가 돌진했다. 그들의 접근 속도는 시속 2,400km에 달했다. 리치는 두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엄청난 접근 속도 때문에 미사일은 정조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 미국이들은 어떠한 회피 동작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노이의 대공 방어 구역에 도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리치는 신속하게 이들을 잡아야만 했다. 미국이가 F4의 정면 위에 상승해 지나가자 리치는 좌회전을 지시했다. 이들은 180도 회전해 미국이의 후미에 따라 붙었다. I'm now supersonic, doing about 1.2 Mach. They're still subsonic. And I got a radar lock on, fired two missiles. The first one appeared to go by on the right side of the MiG, and he broke left, which solved the problem for the fourth missile. 미국인은 급격한 기동을 하느라 속도가 떨어졌고 결국 스페로우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미사일의 탄두가 충돌하면서 폭발을 일으켰다. 이제 스티브 리치는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 최초의 에이스가 되었다. The number 2 MiG in that flight of two did a wave down to the ground, and I elected not to try to go after that MiG due to fuel. And, you know, I've debated that in my mind many, many times over the years, whether or not we should have tried that. 리치와 뷰익 편대가 남쪽의 아군 기지로 향하는 동안 태국의 우동 기지에도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공군에도 에이스가 탄생한 것이었다. We came in and actually did a little air show over the field. 이 진귀한 인터뷰에서 스티브 리치가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Picked them up high at 11 o'clock on almost a head-on pass, and from there maneuvered into 6 o'clock and fired a few missiles and was lucky enough to get a kill. 라인베커 작전이 몰아쳤고 파리 강화 회담은 8월 하순에 재개됐다. 파괴적인 공습으로 북베트남의 운송수단과 정유 보급시설 그리고 전력 발전에 큰 타격을 입었다. The North Vietnamese simply did not think we had the will, or our president had the will, to bring the force of our attack air down upon them. Miscalculated. 10월 22일 파리의 북베트남 대표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이 20도선 이상의 폭격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회담은 2달 후 다시 결렬됐다. 12월 14일 닉슨 대통령은 하노이에 최후 통첩을 냈다. 72시간 내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폭격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노이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2월 18일 라인베커2 작전이 개시됐고 B-52 폭격기들이 북진했다. 미 전략공군사령부 병력의 반인 200대의 B-52가 폭격에 참가했다. 12월 29일까지 대형 폭격기들이 729번을 출격해 15,000톤이 넘는 폭탄을 퍼부었다. 북베트남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고 1973년 1월 23일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팬텀 조종사들의 도움 덕분에 베트남전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미 공군은 공대공 전투에서 오직 69대의 손실만을 입으며
190세대의 미그기를 격추시켰다. Those of us out on the point of the spear, so to speak, very much rely on each other to get this job done and to survive. So we develop a very, very unusual bond with each other. We had a mission, we worked the details of the plan ahead of time, and we executed it to perfection. And then to have the added bonus of a couple of MiG kills as well is pretty neat experience. Being a MiG killer is a life-shaping event, I would say. You feel honored to be part of a very, very elite group of fighter pilots, going back to World War I, World War II, Korea, you name it. And the men that can claim to have won aerial victories and dogfights are an illustrious group. So it is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part of that group. 히스토리 채널 OX 퀴즈 이벤트